내 방에서 즐기는 전문가들의 고품격 수다. 인문, 사회과학 특강, 인사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를 배운다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또 미래를 알아가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학자 김재원 선생님 모시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네. 드라마도 그렇고 뭐 역사를 다룬 컨텐츠는 인기가 꽤 많습니다. 네네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재밌으니까 보지 않을까. 그쵸, 기본으로 재미가 있어야겠죠. 네네네. 예. 근데 역사를 통해서 자꾸 뭔가 엄청난 거를 배우고 깨닫고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좀 역사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좀 가벼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역사 공부를 시작을 해보면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최근에는 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요,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옛날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놓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들을 역사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저희가 잘 몰랐던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조선왕조를 500년 좀 이상이긴 하지만 500년 정도다라고 해서 전후로 나누면 기준점이 될 만큼 임진왜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일단 1592년이면 조선왕조 건국하고 몇 년이죠? 몇 년이에요? 안 배우셨었나요? 그냥 다 까먹었네요. 1392년이 예. 조선 건국이니까. 네네. 그래 딱 중간이다. 딱 임진왜란 200년 정도가. 이죠. 200년, 나라 생기고 200년 만에 터진 전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다 나는 그 정도는 임진왜란 정도는 내가 다 알아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었거든요. 예.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도 굉장히 복잡했었고 조선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MC님께서는 임진왜란이다 그러면 좀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이순신이다. 그거 하나? 이순 거북선이다. 거북선. 기본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긴 예, 합니다. 예. 기본이긴 합니다. 예. 기본 말했는데 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예. 거죠. 이게 이순신이 활약했었던 것도 맞고, 네. 거북선이 되게 중요한 것도 많지만,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그것보다도 더 사실 다양하거든요. 예.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고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벌어졌지만 전쟁에 참여했었던 국가는 이제 조선, 일본 그리고 명나라까지 참전했었던 사실상 국제전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일본이 처음에 이제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었던 조선 의병 그리고 광군이 다시 뭉쳐져 가지고 저항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활약까지 겹쳐지면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었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임진왜란 하도 많이 들어서 조금씩은 여기까지 알 것 같은데 저희가 몰랐던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 훨씬 더 많겠죠? 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서 임진왜란에 얽힌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정명가도입니다. 그러니까 명을 치러 가야 되니까 한국에 길 좀 열어줘라 이런 거잖아요.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죠. 조선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틀린 거는 아니고요. 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조선에 보낸 서신에 나온 단어입니다. 예. 이제 명을 정벌하려고 하니까 조선의 땅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제안을 조선이 거절하면서 일본군이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이런 서신을 조선에 보냈는지, 정말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가 목적이었는가, 조선도 같이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 좀 남아요.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예. 그리고 당대 일본 상황은 또 어땠는지 이걸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겨우 끝내고 통일을 이루었는데 왜 그럼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걸까요?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본 내부의 사정을 먼저 좀 살펴보면 도요토미가 일본은 통일했지만 사실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일은 어느 정도 했지만 내부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좀 갈등을 외부로 돌리고 유력 다이묘들의 권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또 더 큰 전쟁을 일으켰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또 도요토미의 개인적인 성향도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는 하는데요. 예. 조선에 보낸 국서를 살펴보시면 그 도요토미가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륙을 정복해가지고 제국의 정치를 억만 년 이상을 이제 시행을 할 테니까 늦게 따라오는 나라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성향, 그 다음에 이런 일본 내부의 어떤 사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섞여 들어가면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넘어서 명나라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정복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그때 당시에 조선은 네. 일본군이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어떤 대처를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선조입니다. 예.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죠. 누구보다 근데 빠르게 명나라로 도망간 인물이에요. 선조가 경복궁 버리고 도망간 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 예. 일본군이 북진해 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일단 보름 만에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피난은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평양을 또 버리고 의주까지 퇴각을 하는데요. 네. 이 사건을 이제 파천 혹은 이제 몽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당시에 선조의 도주를 비난하기 전에 예.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임진년, 그러니까 1592년에 일본군 1군, 제1군이 18,700명 정도가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많은 숫자의 배들이 갑자기 쭉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정에서는 이 문제가 좀 간단하게 수습될 거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 2만 명 가까운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법한 생각을 네네. 했을 텐데 네. 그냥 그 백성 놔두고 도망갔네요. 백성을 놔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계속 선조가 안 좋게만 느껴지니까 네. 저희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오해를 좀 풀기도 알겠습니다.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예. 이게 200년 동안 네. 서로는 잘 몰라요. 근본 원인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100년 가까이 통신사 파견이 아예 안 됐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 18,000명이 넘어왔다? 이게 끝이겠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경상도 지역에서 조금 고전은 하겠지만 중앙군 아직 남아 있고 군 병력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다시 내려가면 그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 나름대로 이름값이 있었던 그 군대들이 계속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했었던 게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최고의 명장이다라고 하면 신립 장군이 보통 꼽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신립 같은 경우는 기병을 이끌고 있었던 장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10,000명의 어떻게 보면 최정예 조선군이 전멸합니다. 그러면서 선조가 신립이 패배했으면 이거는 조금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이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몽진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군주가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임금인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임금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법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예.
일단 군대가 없어요, 근데. 군대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양 같은 경우에는 성곽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둘러싸져 있는 성곽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 산성 있고 밑으로는 이제 남한 산성 이렇게 있는 건데 이미 탄금대가 뚫렸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빨리 또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빠르게 이제 한양을 점령을 했지만 선조가 도망을 갔었던 덕분에 일단 1차 목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의 1차 목표는. 예. 그래서 일본군이 뒤늦게 이제 선조를 쫓아서 평양성까지도 가게 되고 함경도까지도 올라가는 동안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군들, 왜냐하면 모든 군이 지금 선조 찾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광군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예. 일본이 침략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조선의 광군들도 뭉치고요. 의병들도 이제 조직이 되고 전투에 대한 좀 세심한 준비는 마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겨울이 옵니다. 방한복 이런 거 이제 없으니까 굉장히 고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날린 인물이 누군지는 아시죠? 드디어 등장하나요? 네,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충무공 나오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유일하게 아시는 거라서 이렇게 반갑게. 거북선까지 한. 예. 네, 이순신 장군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당시 일본군의 전략은 남해와 서해 쪽에서 보급을 담당하고 육군은 그 보급을 받은 육군은 이게 쭉 하고 선조를 잡으러 북진을 하는, 진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일단 남해 서해 양쪽에서 이순신의 수군이 그걸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전체적인 일본군의 전략 자체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부분 때문에 또 사실 선조가 욕먹는 게 굉장히 많은데 선조가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도망만 다녔었던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합니다. 의주로 도망친 다음에 명나라에 계속적으로 파병을 요청을 하거든요. 명나라 황제가 파병을 안 해주시면 제가 그냥 명나라로 갈게요. 어차피 내가 너네 나라 의탁하면 조선에서의 상황은 끝날 거고 그러면 전쟁은 중국에서 이제 벌어질 텐데 올라갈 수도 있다. 예. 명나라로 전장이 이어질 텐데 그렇게까지 할 거야? 파병을 빨리 해줘야 차라리 여기서 전쟁을 해야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달을 한 거죠. 예. 그래서 1592년 12월에 명나라에 4만 명 정도 되는 수준의 명군이 조선으로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이제 평양성을 되찾으면서 전세가 조금씩 조선으로 기울게 됩니다. 선조가 몸을 피해서 계속 위로 올라간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순신 장군도 계속 그 보급로를 막아줬고 명나라 군대의 파견으로 전쟁의 기세가 이렇게 꺾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쟁이 이대로 끝났을지 마지막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정유재란입니다. 예.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5년 만에 다시 일본이 조선에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란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5년 만에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났어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걸까요? 일단 행주대첩 이후로 조선군의 사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그 이전의 전쟁 상황이랑은 다르게 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좀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었던 양측이 평화협상을 한 1년 정도 만에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5년 가까이 이 협상이 끌게 되거든요. 예. 5년 동안 그럼 협상을 끌었다는 거는 협상이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일단 조선은 이 협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랑 일본이 강화 협상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건데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해요. 그리고 양측이 원하는 그 협상안이 너무 다릅니다. 특히 일본에서 요구한 그 화평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명나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황녀를 일본에 그냥
그 황비가 아니라 후비로 보내달라. 이제 그걸 누가 어떤 명나라의 황제가 그걸 받겠어요. 거기에다가 조선의 삼남지방, 그러니까 세 개의 도를 일본에 할양해라.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선 입장에서도 그렇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화평 조건으로 걸리게 됐었던 거였던 거죠. 또 명이 일본에 보낸 요구 조건 중에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부산에 있는 일본군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철수해라라고 한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럼 전쟁을 왜 한 거예요? 이거는 도요토미한테 너네 전쟁 진 거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걸 대놓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 거기 그 조건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무역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동남아와 일본과 조선과 중국을 연결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거대한 무역 루트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부산에서 군을 다 빼버리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요거는 놓치기 힘든 조건이었었던 거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네. 어떻게 그럼 협상이 됐을까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일단 교섭이 결렬이 되기도 했지만 예. 일본이 다시 침략을 하게 됐었던 건 임진왜란의 결말을 보기 위한 연장전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을 5년 정도 쉬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재정비 네네. 할 시간은 충분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재정비의 시간도 충분했고요. 예.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직전에 일본군이 첩자를 파견해가지고 네. 이순신 장군을 좀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 쪽에다가 그냥 소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흘리는 거거든요. 가토가 곧 부산으로 침략을 할 거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라. 예. 근데 이걸 조선군 입장에서는 왜 그걸 일본에서 이야기하지? 라고 이제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뭐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부산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치기 위해서 조선의 수군이 부산으로 가야 된다? 그건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정근대 왕조 국가거든요. 그 왕조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신하가 거역하는 건 사실 왕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명령을 안 들었으니까. 가라 그러는데 왜 안 가? 이 정보가 진짜건 아니건 예. 전쟁의 질 확률이 높건 낮건 조선의 왕이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벌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됐었던. 그래서 옷을 벗긴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되고 원균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다시 부산을 가는 거죠. 조선 수군을 다 이끌고 거기서 조선 수군이 전멸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칠천량 해전이라고 하는 이제 해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사실상 정유재란이 시작과 동시에 조선 수군 자체가 완전히 괴멸되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럼 일본이 이렇게 다시 침략을 하면서까지 조선에서는 뭘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정유재란은 그 앞서 있었던 임진왜란의 초기 정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목표가 이제는 불명확해요. 싸우는 그 군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던져져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잔인함입니다. 가서 다 죽여. 거기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거 하나 운였다. 네. 거기에 있는 모든 걸 약탈하고 백성들도 다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거기서 막 도공들도 끌고 오고 그다음에 기술자들 다 데리고 오고 귀 베어가고 코 베어가고 이런 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그때 나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그렇군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정유재란은 굉장히 잔인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일본의 공격 앞에서 그럼 우리 군은 그렇게 잔인함을 당했으면 우리 군은 굉장히 무력했나 보죠?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때는 정말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순신은 백의종군 한 상황이었었고 예.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당하고 예.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전투가 전쟁 자체가 이러다가 진짜 끝나나 싶을 때 등장하는 분이 예.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수군을
육군이랑 통폐합할 필요가 없다. 나에게는 12척이 남아있고 이 12척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전투가 명량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을 기적적으로 그렇게 막아내게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마지막 전투라고도 할 수 있는 노량해전까지 조선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군은 철군을 시작하게 되고요. 7년 동안 이어졌었던 임진왜란, 좁게는 정유재란도 끝이 나게 됩니다. 1952년에 시작된 임진왜란 어릴 때 외울 때 네. 159 있을 맞습니다. 때가 아니다. 네네. 159이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네네. 네, 전쟁의 시작과 끝에 아주 복잡한 국제적 정세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임진왜란이 43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래도 네,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 있겠죠? 네,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외교의 중요성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통해서 주변 나라의 정세를 잘 알지 못하면 언제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역사에서 임진왜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가 모르는 관계 속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걸 또 후세에 우리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지 못하면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도 선생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도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클릭 한 번으로 인싸되는 채널 인싸특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같이 하시죠?